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요즘 제 인생에 기막힌 인연이 생겨 사연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조금 우울했습니다. 밝고 낙천적인 지금과 달리 초등학생 때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적인 아이였습니다. 저는 외동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두 분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두 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었는지 자세히 알 순 없지만 그때 두 분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걸로 추측한 바는 아버지 댁에 빚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마도 친할아버지 빚이었나 봐요. 친할아버지는 알아주는 부자셨는데 뭔가 잘못되었고 빚을 많이 지신 채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 분이서 일해서 갚아 나가셨죠. 주로 싸움의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뿐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공격을 하는 쪽이었죠. 어휴, 지긋지긋해. 내가 이따위로 살려고 결혼한 건지. 짜증나 죽겠어, 진짜. 맨날 일이야. 맨날 일이고 맨날 돈이야. 아버님 빚 아니었어 봐. 내가 이러고 사나, 어? 우리가 이러고 살겠냐고. 빚만 남겨놓고 죽는 게 어딨어? 말도 없이. 안 그래? 안 돌아가셨으면 평생 모르다 우리 정훈이한테까지 빚 물려줄 뻔했잖아. 여보, 그래도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정훈이도 듣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고 죽으래? 우리 아버님 빚 아니었으면 이러고 살겠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겠냐고. 내가 진짜 맘 같아선 정훈이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참고 사는 줄만 알아. 그래, 내가 다 미안해. 미안하면 돈 더 벌어와. 빚 좀 어떻게 해보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내가 왜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 아버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 말해봐. 우리만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 형도 같이 빚 갚고 있고 형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보태고 있어. 아주버님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잖아. 무슨 노친네가 빚을 그렇게 많이 진 건지. 아휴, 내가 승질나서 진짜. 여보, 그만 좀 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안 싸우는 날은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거나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니 제가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겠나요? 매일 두 분이서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보니 불행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바뀌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결국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불러 솔직하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이혼을 했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요. 그땐 좀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 아무래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온전하게 시간을 투자한 적도 없었고 그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주셨던 적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와 둘이 한 달 살았나? 아버지가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뜬금없이 무슨 이사인지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진급하시면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고향 충남 공주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시기 벅차기도 하고 집 전세금을 빼고 빚을 갚는 데 쓰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지원을 하신 거였죠. 저희 생활은 충남에 혼자 계시는 할머니 댁에서 하면 되는 거였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았지만 어린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거든요. 반면에 제가 원래 살던 곳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이사가면 지금 친구들하고도 영영 헤어질 테고 할머니 댁은 시골이라 오락도 못하고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마음과 다르게 이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헐값에 팔았고 트럭 한 대에 옷가지들만 실어서 충남까지 가게 되었죠. 할머니 집이 가까워질수록 한숨만 나왔습니다. 고층 건물과 수많은 간판, 북적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고 나무, 풀, 꽃, 산, 논, 밭들만 보이기 시작했죠. 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벌써부터 지긋지긋했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냐? 예, 안녕하세요. 두 팔 벌려 저를 반기는 할머니의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인사를 했습니다. 예끼 이 녀석, 어른이 말을 하면 눈을 보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해야지.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무섭기보다는 여장부 같은 느낌이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거의 칠순이 다 되셨는데도 허리 하나 굽지 않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엄청 건강하셨고 그때까지도 농사일을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운 할머니지만 그땐 그런 할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할머니의 당연한 꾸짖음이 그때의 저에겐 그저 잔소리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처음 이사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애들이랑도 허구한 날 싸워서 아버지가 학교 오시는 날도 있었고 아버지 담배에 손댔다가 할머니한테 걸려서 빗자루로 얻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야야 정훈아 너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어느 날 할머니랑 저녁밥 먹고 거실에서 수박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낯간지럽고 내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또 무서운 호랑이가 되실까봐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싫어요. 여기? 할미 집? 네, 할미 집도 싫고 시골도 싫고 그냥 다 싫어요. 왜 싫으냐? 재미없잖아요. 친한 친구들 다 서울에 있어서 여긴 친구도 없고 오락기도 없고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고 싶으냐? 네, 그런데 못 가잖아요. 아빠가 돈 벌어야 하니까. 가면 되지 왜 못 가냐? 나중에 어른 돼서 꼭 가. 이 할미가 보내줄게. 그게 뭐예요? 어른 되면 당연히 갈 수 있죠. 6년 후딱이야. 어른 되기 싫어도 돼야 하고 서울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날이 올 거다. 할미가 너 서울 가고 싶어 하는 건 6년 뒤에 들어주고. 그럼 이제 심심한 게 문제야? 그리고 치킨 먹는 거야? 좋다. 이 할미가 오늘부터 우리 강아지 심심할 틈 없이 놀아줄게. 그땐 그냥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랑 50살은 더 차이 나는 할머니가 어떻게 놀아주신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저와 본격적으로 놀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까 따라오라고 하시길래 가보니까 버스 타고 한참 가야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그 시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과자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익숙하게 거길 들어가셨습니다. 자, 네가 노래 부르던 오락이야. 마음껏 해라. 진짜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오락기랑 똑같이 생긴 오락기였습니다. 거기 주인 아저씨가 예전에 문방구를 운영하셨었는데 정리하면서 오락기를 가져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주인 아저씨가 오락하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락을 실컷 한 뒤에 할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완구점이었습니다. 시내 쪽에 있는 큰 시장이라서 그런지 장난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할머니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레고 하나랑 부루마블을 골랐습니다. 같이 할 사람은 없었지만 그냥 혼자 해도 재밌겠다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닭을 한 마리 사셨고 해가 느엿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과자 가게에서 받아온 과자를 먹으며 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녁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치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치킨 먹어라 우리 강아지. 웃겼습니다. 치킨처럼 튀김옷은 입고 있었지만 안에 속살은 백숙에 있는 닭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잘 먹으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부루마블을 꺼냈습니다.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거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쭸더니 할머니가 더 신나서 하셨습니다. 할머니 부루마블 잘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와 할머니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레고도 같이 해보고 부루마블도 하고 할머니한테 화투도 배우고 알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짜증만 내면서 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 자지 않고 공부도 하고 할머니 도와서 집안일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6년의 시간이 훌쩍 흐르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적도 그럭저럭이라 대학교에 가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일자리도 많고 또래도 많은 서울 가서 일 구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같은 뜻이었고요. 그렇게 서울에 갈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가지고 서울 가라. 할머니가 제게 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무려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네 서울 갈 때 주려고 모았지. 할미가 약속했잖아. 꼭 보내준다고. 다 죽은 양반빚 갚느라 요만큼밖에 못 모았다.
저희 할아버지 빚을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다 갚았거든요. 큰아버지가 버신 돈, 제 아버지가 버신 돈, 집 전세금, 그리고 할머니가 농사 지으신 돈 조금까지 해서 기적적으로 다 갚았죠. 그런데 그걸 다 갚고 할머니가 저를 위해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아이, 됐어요. 저는 몸뚱이만 가도 돼요. 할머니 이거 쓰세요. 나는 또 네 아범한테 생활비 타면 된다. 늙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가져가라 우리 정훈이. 그때 할머니 안고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중한 할머니를 두고 갈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할머니 잘 모실 테니 종종 내려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큰아버지 댁 빈방 하나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에 직원 구할 때까지 알바할 사람이 필요하돼서 몇 달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끝난 후에는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였지만 주 5일 근무에 일하는 시간도 길어서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벌었습니다. 그땐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고작 20살이었고 급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땐 그냥 서울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옛 친구들도 만나보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한 선임을 만나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보기 힘든 착한 선임이었습니다. 다른 선임들은 맨날 욕하고 때리고 걸핏하면 얼차려시키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 선임은 후임을 데리고 PX도 가주고 주말에 다른 선임들 없을 때는 TV도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주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울 사람이더라고요. 집도 저희 큰아버지 댁에서 멀지 않았고요. 그 선임이 제대할 때 나중에 밖에서 한잔 하자면서 번호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도 제대를 했고 어느 날 문득 그 선임 생각나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2년이 닿았고 어쩌다 보니 그 선임이 일자리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선임이 일하고 있던 작은 회사였는데 그 선임은 원래 기계 만지던 사람이라 기술적으로 사람 구하는 곳은 영업부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영업부에서 월급 잘 받는 것 같다며 하는 일 없으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녀본 적 없는 저는 회사에 대한 로망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폼나는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할 것 같고 컴퓨터로 바쁘게 일하며 쓴 커피를 먹는 그런 로망이요. 특히나 영업부는 막 외국어도 하면서 거래처랑 통화하고 거래처 가서 멋지게 PPT 발표도 하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죠. 영업부에 있는 직원은 저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모두 남자였는데 매일 아침 피곤에 쩔어서 출근한 그 사람들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취해서 회사 일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출근하면 술 깨는 약을 먹고 점심에 해장국을 먹으며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의아했는데 저의 궁금증은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신입, 이제 회사 적응 좀 했으니까 미팅 나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영업부 특성상 외근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예 출근하기 전에 거래처나 공장에 다녀오는 일도 있었고 대부분은 일하다가 거래처 나가고 퇴근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동안 저 빼고 셋만 미팅에 나갔다가 퇴근을 했는데 드디어 저도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퇴근이구나 하며 좋아하면서 나가는데 대리님이 약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숙취약이야. 좀 이따 먹어. 남은 건 내일 아침에 먹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 농땡이 피우고 대낮부터 술을 먹으려나 했는데 저희가 도착한 목적지는 거래처가 맞았습니다. 굵직한 거래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대리님이 말하길래 긴장을 하고 있었죠. 거래처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엄청 멋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회의하니까 슬슬 정리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드디어 퇴근인가 했는데 집은 무슨, 저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 방금 회의를 했던 거래처 사람들이 왔죠. 대리님, 이게 뭐죠? 뭐가 뭐냐는 거야? 우리 오늘 꼭 이 건 따내야 한다. 약 먹었지? 정신 똑바로 차려. 대리님은 비장했습니다. 대리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부장님도 아주 비장한 표정이었죠. 아, 나 지금 일하러 온 거구나. 이게 영업부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회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숙취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니 그 짓도 한 달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다만 익숙해지지 않는 건 부장님이었습니다. 저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너 몇 시인데 이제 와? 네? 아직 출근 시간 안 됐는데. 신입이면 출근 시간 1시간 전부터 와서
선배들 자리 닦아놓고 커피 세팅해야 하는 거 몰라? 아, 네? 죄송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죠. 또 어떤 날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너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네? 저 키 175인데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 어제 거래처 막내 못 봤어? 펀치라니 잘생겼잖아. 그 정도는 돼야 영업부라고 할 수 있지. 아휴, 비리비리해서 쓸모도 없고. 부장님은 저보다 키도 작고 뚱뚱했습니다. 영업부를 외모로 뽑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탈락인데 그냥 저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장님한테 혼이 나면 대리님은 화풀이야 화풀이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잘 참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결국 거래처랑 술 먹는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그냥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예, 사장님. 저희 믿고 맡겨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야, 막내야 뭐하냐? 사장님 술 안 따라드리고. 부장님이 자기가 거래처 사장님 술 따르면 될 것을 꼭 저를 시키더라고요. 자리도 제일 멀리 앉아서 비집고 들어가서 사장님이랑 부장님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장 이 인간이 술이 많이 들어갔는지 제 머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눈치껏 좀 해라 임마 하는 겁니다. 저 여지껏 살면서 친구들이랑 싸운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 할머니 빼고요. 아무튼 그때 못 참겠어서 화를 냈습니다. 부장님, 지금 제 머리 때리셨어요? 저 경찰 부를까요? 에? 폭언도 모자라 이제 폭력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어요. 이건 선을 넘으셨는데요? 에? 부장님이면 답니까? 예? 다냐고요? 그때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희 회사 대리님이랑 과장님이랑 저 말리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부장한테 완전 찍혀버렸고 다시는 저를 미팅 자리에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업무는 외로워졌습니다. 다들 외근 나가면 기획안 만들고 거래처 물건 납품 나가고 했습니다. 부장의 구박은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먹기 싫은 술 먹으면서 웃기지도 않은 얘기에 안 웃어도 됐으니까요. 성수기가 되면서 거래처에 물건 샘플 나가고 피드백 받고 물건 나가고 하는 외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회사차를 몰고 거래처 여기저기를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때 자주 가던 거래처가 있었어요. 강남에 있던 곳이었는데 저희 회사랑 거래를 오래 하기도 했고 그때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던 물건 샘플 때문에 일주일에 두어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거래처에 급하게 물건 보낼 게 있어서 도로변에 깜빡이 켜고 차 세워둔 적이 있었습니다. 얼른 거래처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분명 저희 회사 차가 맞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수석 문을 열자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는 체구도 크시고 인상도 좀 무서우셨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경기도도 가나요? 에? 서울 택시는 경기도 안 가나? 네? 경기도요, 경기도. 할아버지, 이거 택시 아니에요. 아이고, 택시인 줄 알고 타셨구나. 죄송해요. 이거 택시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아이고, 멀면 멀다고 하지. 거짓말은 참나. 할아버지는 투덜대면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저희 회사 차가 홍보 목적으로 노란색으로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택시로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땐 어이도 없고 무슨 이런 할아버지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저희 할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엄청 무서우시잖아요. 강렬한 인상이 저희 할머니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또 그 거래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거래처 바로 옆 골목 들어가는 길에 세워두고 가서 일을 봤습니다. 물건 가져다주고 거래처 팀장님이 담배 핀 데서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 차 쪽에 이전에 봤던 그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 또 오셨네. 택시 아니라니까. 정우씨, 저분 알아요? 예? 이틀 전에 물건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저 할아버지가 제 차에 타 계시더라고요. 택시인 줄 알고 착각하셨대요. 아이고, 하긴 연세를 많이 드시긴 했지. 네? 팀장님 아는 분이세요? 저 할아버지 우리 회사 건물주셔. 예? 팀장님 시선을 따라 거래처 건물을 다시 살펴봤는데 그 건물이 되게 컸거든요. 층수는 6층 정도 높이에 꽤 넓고 지역도 강남이었으니까 건물주가 받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할아버지는 왜 여기서 자꾸 택시만 잡고 계시나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라면 운전기사를 몇 데리고 있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인상 완전 무서우시죠? 목소리도 무섭고. 네. 그런데 성격은 엄청 좋으셔요. 할아버지 성격이 좋다는 팀장님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틀 전 제가 본 모습은 좋은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팀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5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새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하지, 강남바닥에서. 다른 건물들은 해마다 오르는데 저분은 안 그러시더라고. 시세도 주변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고 보수공사 같은 것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해주시고 한 번씩 건물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시잖아. 다들 그냥 업체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데.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가끔씩 과일이나 직접 한 음식 같은 것도 나눠주신다니까. 할아버지가 한 건 아니고 할머니가 하신 건데 명절 때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잘 못 쉬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직접 하신 전 가져다 주시고 선물 들어오는 거 많다며 과일도 나눠주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도 어찌나 좋으셨는지 혼자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맨날 두 분이서 손잡고 서로 챙겨주시고 진짜 보기 좋았는데. 팀장님은 말끝을 흐리면서 아련하게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뒷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보기 좋았는데 뭐요? 지금은 저렇게 혼자 다니시잖아요. 왜요? 싸우셨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석 달 됐나? 그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장례식장 다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어찌나 우시던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거든요. 게다가 지방에 있다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혼자 다니시나 보네. 에휴. 갑자기 이틀 전 할아버지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회사차 주변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택시 타러 오셨어요? 예, 경기도 갑니까? 네, 그럼요. 타세요, 어르신. 저는 혼자가 되신 할아버지가 딱해서 택시 행세를 하고 차를 태워드렸습니다. 택시를 못 타 안절부절해 하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다행이라 생각하며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려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갑니다.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더 물어볼까 고민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꽃 보면서 산책하려고 합니다. 와, 그러시구나. 누구랑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우리 할머니지. 이상하더라고요. 거래처 팀장님 말로는 분명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땐 더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분이 생기신 건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 여기가 맞아요? 집엔 어떻게 가시려고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집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여긴 대체 뭐하러 오신 건지, 정말 누굴 만나긴 하시는 건지 걱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께서 먼저 발걸음을 옮기시길래 저도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5만 원을 꼭 쥐고요. 택시하라고 거짓말하고 모셨는데 택시비가 공짜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기름값이다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장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날 그 거래처 들렸다가 퇴근하는 거였어서 상관없을 줄 알고 할아버지 모셔다 드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회사차가 네 차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건덕지 하나 잡았다 이거죠. 사유서 쓸 일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또 그 거래처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물건 가져다 주고 샘플 피드백 받아서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타도 되나? 예, 그럼요. 그날도 바로 퇴근 예정이었던지라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건물에 뭔 볼일이 있었나 봐요. 지난번에도 저기서 나오던데. 할아버지가 제가 나온 거래처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습니다. 아, 네네. 잠깐 일이 있어서요. 나는 저 건물 뒤에 살아요. 그래서 저 건물이 아주 골치야. 창문을 딱 가려서 뭐 도통 보이지도 않고 민원을 넣어보던가 해야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농담을 하시는 건가? 그 건물이 바로 할아버지 본인의 건물이면서 민원을 넣는다니.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할머니 만나러 가세요? 아이고, 그럼요. 우린 맨날 붙어 다녀요. 1980년도에 결혼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 아, 그러시구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은 냉면 먹으러 가요. 우리 할머니 냉면을 엄청 좋아하거든.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다른 분이 생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에 돌아가셨다던 바로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것도 잠시, 혹시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저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나도 한때 축구를 참 잘했는데 말이야. 월드컵이요? 예, 설마 안 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갔다는데 어이구야. 젊은 사람이 그럼 안 되지. 2002년 월드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과거에 살고 계셨습니다. 치매인 게 확실해지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아들도 지방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거 보면 다른 가족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괜찮으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섬주섬 5만 원을 꺼내시고 내리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엔 어떻게 가세요? 저 나가서 택시 타면 돼요. 택시 많아요. 괜찮으시면 할머니랑 식사하시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내려드렸던 그 자리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인데 금방 오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분을 만나러 가셨나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1시간 반이 되어서야 저 멀리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거든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나 기다린 거예요? 아니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보이길래 멈춰 있었죠. 댁에 가시는 거죠.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잘 됐네요. 예, 갑시다. 거래처 회사 뒤에 있는 할아버지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아들 말고 다른 자녀가 있을까 싶어 여쭤보니 아무도 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댁에 할머님이랑 두 분이서만 사신다고. 이렇게 계셔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다시 그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였죠. 비슷한 시간에 맞춰 그곳에 가보니까 역시나 할아버지가 택시를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도 택시기사 행세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렸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아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 아들이 교회 수련회를 갔다면서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또 다음날 저는 이번엔 거래처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용무는 없었고 제 목적은 팀장님이었죠. 저는 팀장님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고 할아버지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할머님 돌아가시고 통 안 나오시더니 마음의 병이 크셨나 보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있어봐요. 장례식 때 아들이라는 분 명함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잠시 뒤 팀장님은 명함 하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하더니 그 다음엔 당황을 했고 또 그 다음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로 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괜히 제가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어서 주말에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지께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럼. 아들이라는 사람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결혼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린 자녀도 있어서 쉽게 못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상황에 정신이 팔려 깜빡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일이었죠. 제가 그 3일 동안 다른 일은 다 했는데 거래처 한 군데를 깜빡하고 안 들른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거래처가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였습니다. 야,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우리가 나가서 고생고생하면서 거래처 물어온 걸 감히 네가 날려? 너 미친 거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냐? 야, 너 차 블랙박스 돌려. 이 새끼 이거 뭐하고 다니는지 좀 봐야겠다. 부장놈 아주 딱 걸렸다 싶었겠죠. 그리고 전 딱 걸렸고요. 어쨌든 업무 시간에 업무 외에 개인 용무 보고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차에 태운 건 맞으니까요. 지독한 부장놈이 위에다 얘기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이건 회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있는 말 없는 말 가져다 대면서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첫 직장이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할아버지 걱정이 더 컸습니다. 괜찮으신 건지 혼자 식사나 하시는 건지 자꾸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회사 잘린 다음에도 그 거래처 쪽을 가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택시를 타던 그 시간에 말이죠. 할아버지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한참 두리번거리시더니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는 감동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할머니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은 택시가 안 보이네요. 아, 그게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아이고야. 괜찮아요. 일자리야 또 구하면 되죠.
오늘 나랑 우리 할머니랑 같이 놀러 갈래요? 네, 갈래요. 잘 알지도 못하는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솔직히 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맨날 뭘 하셨던 걸까? 정말 할머니가 계시긴 한 걸까? 하고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진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택시에서 할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추억에 젖어 신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꼭 어린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할머니와 같이 가셨던 곳,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 결혼하시던 날, 아드님을 낳던 날 모두 얘기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추억을 듣는 건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하고요.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졸졸 쫓아갔고요. 한 15분쯤 걸었을까?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무덤이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무덤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쓰다듬듯이 아주 부드럽게요. 할멈, 나왔어. 오늘은 혼자가 아니야. 여기 인사해. 나 여기 데려다 주던 기사 양반. 젊은 사람 보니까 좋지? 오늘 좀 어땠어? 이제 날이 추워지는 것 같은데 할멈은 춥지 않고? 할아버지는 무덤에 기대어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할머니와 대화하듯 아주 편안하게 말이죠. 할아버지와 조금 떨어져 앉아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외로우실까 그 마음이 감히 짐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 근황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가끔은 가만히 풍경을 바라보면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셨던 거죠. 그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올라오는 날이었죠. 괜히 제가 다 떨려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오후쯤 되어서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해서 바로 나갔죠. 할아버지의 아들은 할아버지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아프신 걸 알았어요. 오늘 병원에 잘 다녀왔고 저희 가족 지방생활 정리되는 대로 아버지랑 같이 살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병원에서는 뭐라던가요? 치매에 맞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연세도 많으시고 원래 잘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속 몰랐다면 위험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니 말씀 낮추세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그냥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도와드린 건데 보상은요?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요. 제가 괜찮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뒤 아들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차키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차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왜 주세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게 되셨잖아요. 이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분께 상황 설명 드릴 때 회사차로 할머님 무덤 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서 잘렸고 그 다음엔 할머니 무덤에 같이 갔다고도 했고요. 할아버지 탓 아니고 제가 깜빡해서 실수한 건데 그 아들분은 어떻게 아시고 할아버지 때문 아니냐며 느닷없이 차를 주는 겁니다. 아유, 저 이거 절대 못 받아요. 제가 이걸 왜 받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 드리려고 산 차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셔야죠. 저희 아버지 돌봐주시고 아프신 거 봐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임대 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자유롭게 사용해 주세요. 네? 원래 식당을 하던 곳이었는데 거기 사장님들께서 잘 돼서 확장 이전하시면서 나가셨거든요. 권리금은 저희가 그쪽 사장님들께 지불하겠습니다. 리모델링만 조금 해서 당장 가게로 사용하셔도 문제 없으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제가 외동아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속 참 많이 썩이다가 사람 되겠다고 공무원 합격한 건데 어쩌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아들 노릇을 못했어요. 그걸 저 대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선 뭐든 해드리고 싶어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너무 비슷한 처지라고 느껴져서요. 그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들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 가게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대출 좀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햄버거 가게 운영했습니다. 제가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경력을 살려서 도전해봤습니다. 이전 사장님들이 대박나서 확장 이전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운이 남아있었나 봐요. 햄버거 가게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고요. 예전 거래처였던 회사 사람들이 단골로 많이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 팀장님도 자주 오시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가게 햄버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사준 차로 가끔 할아버지랑 드라이브도 갑니다. 할머니 무덤도 가고 지난달에는 바다 가서 발도 담그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너무 호사를 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행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무서우십니다. 제 최고의 게임 친구이기도 하시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게 운영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